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 여성으로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고 있어요. 임플란트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치위생사 하면 그냥 스케일링이나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데 임플란트 쪽은 좀 달라요. 수술 보조도 하고 본 뜨는 것부터 보철물 관리까지 전부 제 손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수당도 따로 받고 웬만한 직장인보다 훨씬 벌어요. 저에게 가장 큰 자부심인 일이죠. 근데 말이에요. 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천천히 풀어볼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망했거든요. 빚쟁이들이 집 앞에 찾아오고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는 걸 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잠깐 나갔다 올게 라고 하시더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연락도 없이 사라지셨고 그 뒤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죠. 그때부터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셨는데 정말 억척스럽게 사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고객 만나러 다니시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밥 차려 먹고 혼자 숙제하는 게 익숙했어요. 외롭긴 했지만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알았으니까 투정 부리지 않았죠. 엄마는 어린 저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네가 벌어야 네 거야. 가족이 벌어다 주는 돈에 기대면 안 돼. 그 사람이 편하면 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돈 빌려주면 떼인다 생각해라. 돌아오면 횡재고 안 돌아와도 원망하지 마. 안 빌려주는 게 최선이란 말이지. 아버지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로 그런 말을 한 거겠죠? 그래서 엄만 저한테 항상 손에 기술을 쥐라고 강조하셨어요. 뭐가 됐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도 하셨어요. 어릴 땐 그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저는 후자에 더 무게를 뒀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가장 큰 문제였고요. 저는 공부보다 손재주가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뭘 만들거나 조립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진로 상담하면서 치위생과를 알게 됐어요. 손기술이 중요하고 취업도 잘 되고 월급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찬성하셨고 저도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치위생과에 진학했어요. 졸업하고 바로 대학병원 치과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3년 정도 일하면서 기본기를 다졌고 특히 임플란트 쪽을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임플란트가 뜨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종종 사람들이 넌 손이 야무지다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그 말로 자신감을 얻었죠. 27대 기회가 왔어요. 임플란트로 유명한 개인 치과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연봉이 대학병원보다 거의 2배였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옮겼죠. 여기서 자리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30 되기 전에 적금만 1억이 넘었어요. 물론 쓸 데가 별로 없기도 했죠. 엄마 용돈 드리고 가끔 여행 가고 그 외에는 딱히 취미도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이 너 돈 어디다 쓰냐라고 물으면 통장에 쓰지라고 농담하곤 했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이 꽤 잘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엄마 덕분에 별일 없이 건강하게 컸고 만족할 만한 좋은 직업 갖고 있고 돈도 꽤 모으고 있으니까요.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완벽하겠다 싶었어요. 그 좋은 사람이 나타난 게 그 무렵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본 건 은행에서였어요. 거래하던 은행에서 적금 상담을 받으러 갔거든요.
그때 적금이 만기되는 게 있어서 금리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려고 했어요. 상담 창구에 앉아서 직원이랑 얘기하는데 직원이 고객님 소득이 꾸준하시네요. 이 정도면 VIP 등급 되실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아, 네 하고 넘겼는데 그때 옆자리 창구에 앉아있던 남자가 절 힐끗 쳐다본 것 같았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상담 끝나고 나오면서 로비를 지나가는데 아까 그 남자가 소파에 앉아있더라고요.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살짝 웃었어요. 저는 웬 이상한 놈인가 싶어서 그냥 지나쳤죠. 그러다 며칠 뒤에 치과 앞 커피숍에서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있었거든요. 샌드위치 시켜놓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누가 제 테이블 앞에 서는 거예요. 올려다 보니까 그 남자였어요. 은행에서 본 사람. 스쳐가듯 만났지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기 며칠 전에 은행에서 뵌 분 맞죠? 좀 놀랐어요. 저를 기억하고 찾아온 건가 싶어서요. 아,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근처에서 일해요. 이 옆길에 있는 매장에서 일하거든요. 중고차 딜러로요.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러 왔다가 낯이 익어서 인사해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허락도 안 받고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말투가 부드럽고 눈을 잘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느낌이 왠지 편안했달까? 치과에서 일한다고요? 대단하다. 전 어릴 때 치과 공포증 있었거든요. 지금도 치과 가면 긴장돼요. 다들 그렇죠. 근데 요즘 많이 안 아파요.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요? 얼른 검진 가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가벼운 얘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중고차 딜러고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는지 설명하는데 왠지 솔직해 보였어요. 자기 직업을 숨기거나 부풀리지 않고 저 차 파는 사람이에요 라고 담백하게 말하는 게 좋았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때쯤 그 사람이 물었어요.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다음에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잠깐 고민했지만 분명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번호를 알려줬죠.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전 김도연이에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은행에서 우연히 보고 커피숍에서 또 우연히 만나고 완전 로맨스 영화 같았죠. 이건 분명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과의 연애는 정말 행복했어요. 도연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야근하면 치과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 먹자고 했고 기념일이면 꼭 뭔가를 준비해 왔어요. 거창한 건 아니어도 제가 좋아하는 꽃이나 제가 가고 싶다고 했던 식당 예약이나 그런 소소한 것들이요. 무엇보다 저를 잘 아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고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고 제가 말하기 전에 필요한 걸 챙겨줄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수가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사다 줬어요. 컨디션이 나쁜 것 같아서 이런 때일수록 쉬어야 해 라면서요. 그런 세심함에 마음이 녹았어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내가 뭘 원하는지. 여자를 많이 만나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네가 좋으니까 보이는 거지. 좋아하면 다 알게 돼.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말인데 그땐 정말 설렜어요. 이런 사람 처음이다 싶었거든요. 우리는 서로한테 솔직했어요. 아니, 솔직하다고 생각했어요. 만난 지 몇 달 됐을 때 서로 경제 상황을 오픈했죠. 저는 월급이 얼마고 적금이 얼마 있고 빚은 없다고 밝혔어요. 도연 씨는 난 부모님 모시느라 돈을 많이 못 모았어 라고 했죠.
중고차 일이 성수기랑 비수기 차이가 커서 수입이 불규칙하다고도 했고요. 미안해. 난 너만큼 모아놓은 게 없어. 그게 뭐가 미안해. 지금부터 같이 모으면 되지.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오히려 고마웠거든요.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여겼어요. 그게 연인 간의 믿음이라고요. 엄마한테 도연 씨를 처음 소개한 날이었습니다. 사귄 지 8개월쯤 됐을 때였는데 도연 씨가 먼저 어머니 뵙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남자들은 보통 부모님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도연 씨는 오히려 적극적이었어요. 가장 먼저 인사드려야지. 소중한 사람 키워주신 감사한 분인데. 그 말에 또 마음이 녹았죠. 엄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을 예약했어요. 도연 씨가 선물까지 사려고 해서 말렸는데 결국 전부 준비했더라고요. 엄마 앞에서 점수 따려는 건가 싶으면서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식사하면서 도연 씨가 엄마한테 이것저것 여쭤봤어요. 건강은 어떠신지, 요즘 일은 힘들지 않으신지, 뭐 그런 것들요. 엄마는 짧게 대답하시면서 도연 씨를 계속 살피셨어요. 보험 설계사 하셨던 분이라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거든요. 식사 끝나고 도연 씨가 화장실 간 사이에 엄마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도연이 무슨 일 한다고 했지? 중고차 딜러. 말했잖아. 차는 못 타고 다녀. 그건 왜? 중고차 파는 사람이 차가 없으면 이상하잖아. 저는 좀 짜증이 났어요. 엄마, 뭘 자꾸 그렇게 의심해. 차 있어. 못 봤어? 봤지. 근데 그거 본인 차 맞아? 회사 차 아니고? 엄마!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알았어, 미안해. 근데 엄마는 말이야. 말 잘하는 남자가 더 무서워. 니네 아빠도 말은 참 잘했거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엄마가 아빠 얘기를 꺼내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도연 씨가 돌아오고 우리는 어색하게 헤어졌어요. 집에 가는 길에 도연 씨가 물었어요. 어머니 나 마음에 별로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원래 좀 과묵하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잘 보이고 싶었는데. 도연 씨가 살짝 풀이 죽은 것 같아서 제가 위로해줬죠. 괜찮아. 엄마가 사람을 경계하는 게 좀 있어. 아빠 때문에. 시간 지나면 풀릴 거야.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그 사람 많이 좋아해? 엄마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좋으면 됐다. 근데 엄마 말 하나만 기억해. 돈 문제는 항상 기록해둬. 빌려주든 받든. 갑자기 그건 왜? 그냥 습관이 되면 좋잖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알았어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땐 그냥 엄마의 직업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험일 하시면서 돈 문제로 망한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러시는 거라고요. 10개월쯤 만났을 때 도연 씨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특별한 장소는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요. 저녁 먹고 커피 마시는데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말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반지도 없었고 무릎도 안 꿇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식 없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전 바로 그 자리에서 응이라고 했어요.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더라고요. 드디어 내 사람이 생겼구나 싶었거든요.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먼저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 사람 부모님은 만나봤어? 어떤 분들인지 알고는 있고. 만나보진 못했지만 듣기로는 아버님 세탁소 하신다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집에서 살림하고 계시고요. 엄마가 잠깐 조용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단 만나봐야 알겠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뭐. 엄마는 겉으론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속으론 뭔가 계속 걸리셨대요. 그냥 느낌이 이상하다고요. 근데 그때는 다른 말은 안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찬물 끼얹기 싫으셨던 거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는데 도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결혼식 안 하면 어때?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도연 씨 뜻은 이랬어요. 결혼식은 허례허식 같아. 그거 하려면 몇 천만 원 들잖아. 그 돈 아껴서 신혼살림에 쓰는 게 낫지 않아? 우린 실속파잖아. 저도 사실 결혼식에 큰 환상은 없었어요. 화려한 드레스 입고 버진로드 걷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꿈이나 로망이 따로 없었거든요. 아빠가 안 계시니 엄마한테 부담드리기도 싫었고요. 도현 씨가 말을 이었어요. 결혼 소식만 알려도 축의금은 들어와. 굳이 식장 빌리고 하객 밥 먹이고 할 필요 없어. 우리끼리 양가 식사 한번 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되지 뭐. 듣다 보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스몰 웨딩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근데 엄마는 달랐어요. 제가 결혼식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표정이 굳으시더라고요. 식도 안 하는 결혼이 어딨어? 엄마, 요즘 많이 그래. 그리고 그 돈 아껴서 살림에 보태는 게 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 집에서 그러자고 했어? 응, 도현 씨가 먼저 말했어.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쪽에서 결혼식 안 하자고 하는 건 난 좀 그렇다. 엄마,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 우리 둘이 좋으면 되는 거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저는 좀 짜증이 났어요. 엄마는 원래 뭐든 꼬치꼬치 따지시는 성격이거든요. 보험 설계사 오래 하셔서 그런지 서류 같은 거 볼 때 진짜 꼼꼼하세요. 그게 좋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땐 피곤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밀어붙였어요. 엄마도 제가 그렇게 하겠다니 계속 막을 수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알았어, 네가 행복하면 됐지. 그렇게 결혼식은 생략됐어요. 대신 양가 부모님 모시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죠. 시부모님이 워낙 다정하고 좋으신 분들이어서 식사 자리는 다행히 화기애애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하셨죠.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요.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어요. 말씀은 별로 없으신데 그게 타인을 신경 쓰게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시누이도 친근하고 발랄하게 절 따라줬고요.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표정이 별로였어요. 분명 뭔가 내키지 않았는데 억지로 따라가는 느낌이랄까? 전 그냥 이 순간만 버티면, 이때만 지나면 엄마도 받아주시겠지 하며 모른 척했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도현 씨가 살던 빌라에서요. 남자 혼자 산 것 치고는 깔끔하게 잘 꾸며놓은 넓은 집이었어요. 도현 씨가 신경 써서 인테리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살림 정리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제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혼인신고 하자. 결혼했으면 신고를 해야죠. 근데 도현 씨가 좀 뜸을 들이더니 말하는 거예요. 혼인신고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왜? 무슨 문제 있어? 도현 씨가 좀 복잡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 이 집이 내 명의거든. 근데 아직 대출이 좀 남았어. 혼인신고하면 당신 소득이 같이 잡히잖아. 그럼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대. 아, 그래? 응. 그리고 나중에 이 집 팔거나 할 때도 세금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 취득세인가 뭔가. 아무튼 서류 정리되면 바로 하자. 조금만 미루자. 전 그쪽에 대해선 잘 몰라서 우선은 도현 씨가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1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못했어요. 제가 얘기 꺼내면 도현 씨가 아 맞다, 이번 달엔 꼭 하자 라고 하고 또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 계속 미뤄진 거예요. 엄마한테 어쩌다 지나가듯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뭐? 아직도 혼인신고 안 했어? 응, 대출 문제가 복잡하대. 그게 확실해?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엄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살짝 짜증이 났죠.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도현 씨가 그렇다잖아. 곧 한다니까. 너 속낸 거 아니야? 뭘 속아? 엄마는 왜 맨날 그렇게 반응해? 그렇게 저는 전화를 확 끊었어요.
엄마가 원래 워낙 꼼꼼하고 의심이 많은 건 알아요. 보험일 하실 때도 계약서 한 글자까지 다 읽으시고 뭐든 확인 안 하면 불안해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시는 거라고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려 했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엄마한테 진심으로 서운해질 것 같아서요. 하나뿐인 가족에다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로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남편과 신혼 초반엔 정말 좋았어요. 주말마다 같이 장 보러 가고 저녁에 같이 요리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 보고요. 도연 씨가 일찍 들어오는 날은 맛있는 거 사들고 오기도 했어요. 이게 결혼이구나 싶었어요. 이 사람이랑 평생 이렇게 살면 되겠다 싶었죠.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도연 씨가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볍게요. 여보, 나 이번 달 좀 빠듯해. 중고차 매입건이 겹쳤는데 현금이 좀 부족하거든. 저는 별 생각 없이 물어봤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다음 달에 차 팔리면 바로 갚을게. 물론 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주지 못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잖아요. 사랑하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게다가 평소엔 저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이럴 때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저는 바로 이체해줬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금방 갚을게. 근데 그 500만 원은 안 돌아왔어요. 다음 달이 되니까 또 다른 일이 생겼다고 했거든요. 이 차가 생각보다 안 팔려서 매입 비용이 또 들어가서 뭐 그런 이유였어요. 저는 또 이해했어요. 중고차 장사가 원래 그렇다고 하잖아요. 성수기랑 비수기 차이가 크고 물건 하나 잘못 잡으면 손해보고요. 그렇게 한번 빌려주니까 다음에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300만 원, 200만 원, 다시 500만 원. 이유는 매번 달랐어요.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급하게 차를 사야 한다. 거래처에 먼저 돈을 넣어야 한다. 액수가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저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부부잖아요. 내 돈, 네 돈 따로 있나요?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아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근데 엄마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돈 빌려주면 떼인다 생각해라. 그 말이 문득 생각나서 그때부터 빌려준 돈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금액, 이유, 딱 그것만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습관처럼 남아있기도 하잖아요. 당장 돌려받으려고 적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기록해두면 나중에 정리할 때 편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혼 1년차 후반부터 도연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확 변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서서히 조금씩 변해갔죠. 예전엔 제가 야근하면 꼭 연락이 왔거든요. 밥 먹었어? 몇 시에 끝나? 그런 것들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먼저 카톡 보내면 답장이 늦게 오고 읽고 답장하지 않은 적도 자주 있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일이 좀 몰려서 그래. 미안. 일이 바쁘다는 건 이해했어요. 근데 예전엔 바빠도 챙겨줬거든요. 지금은 그냥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끝이에요. 기념일도 슬슬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얘기하면 아 맞다 하면서 미안해하긴 하는데 예전처럼 함께 맞이하고 축하해주는 건 아예 없어졌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하면 연애 때만큼 좋을 순 없다고 하잖아요. 뭐 익숙해지면 다들 그렇다고요. 원래 다정한 사람이니까 여유가 생기면 돌아오겠지 싶었어요. 그 와중에 돈 빌려달라는 건 계속됐어요. 한 가지 차이점은 예전이랑 방식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좀 부족한데 빌려줄 수 있어? 였거든요.
그런데 이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이번만 도와줘. 이것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제발. 눈을 마주치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때로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고요. 완전히 감정에 호소하는 시기였어요. 평상시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저는 돈을 보내주면서도 여전히 기로하고 있었어요. 그게 1년 동안 쌓이니까 제법 되더라고요. 가끔 노트를 펼쳐볼 때면 좀 씁쓸했어요. 이게 부부 사이 할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기록이라도 해두지 않으면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외에 남편과의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시댁도 저한테 잘해주셨고요. 가끔 찾아뵈면 시어머니가 뛰쳐나오셔서 왔어? 고생했지? 라면서 반겨주셨고 일도 절대 안 시키셨어요. 음식 차리거나 설거지하라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매번 넌 거기 앉아있어 내가 할게 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좋았어요. 시집살이 안 시키는 다정하고 친절한 시어머니라니 복받은 거 아닌가 싶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잘해주시는데 뭔가 거리가 있었어요. 우선 대화에 저를 잘 안 끼워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랑 뭔가 얘기하다가 제가 다가가면 말을 끊으셨죠. 아니면 갑자기 화제를 돌리시거나요. 어머니 무슨 얘기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동네 얘기. 그러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끝이에요. 그럼 저도 더 물어보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절대 저를 며느리라고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항상 예 아니면 그냥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우리 며느리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죠. 시아버님도 똑같고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넘겼어요. 뭐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하긴 뭐 누군가는 며느리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한 번은 도연 씨한테 물어봤어요. 왜 어머니가 날 며느리라고 안 부르실까? 그러자 도연 씨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집이 원래 좀 개인주의적이야. 호칭 같은 거 신경 안 써. 그냥 편하게 부르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시댁을 가장 잘 아는 도연 씨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말이에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첫 번째 맞은 제 생일이었거든요. 도연 씨가 케이크 사왔고 저녁에 둘이서 조촐하게 보냈어요. 근데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생일이었다며? 내가 선물 준비했는데 언제 올 수 있어? 그래서 주말에 시댁에 가게 됐죠. 시어머니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주셨어요. 열어보니까 금목걸이였어요. 꽤 묵직한 거였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내가 젊을 때 하던 건데 너 주는 거야. 부담 갖지 마. 감동받았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시어머니는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게 있었어요. 목걸이 뒤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JY라고요. 저나 시어머니, 남편 이름 이니셜이 아니었어요. 도연 씨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좀 봐. 어머님이 주신 건데 이니셜이 이상해. 다른 사람 주려고 하셨던 거 아니야? 도연 씨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거 엄마 친구 거였대. 그 친구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받은 건가 봐. 아, 좀 찜찜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돌아가신 분 거라니 더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결혼 2년 차부터 남편과의 불화가 심해졌어요. 그쯤 제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 4천만 원이 넘었어요. 노트에 적어둔 걸 정리해봤더니 대략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이 어려울 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좀 속 좁아 보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러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근데 궁금한 건 있었어요. 그 돈을 어디에 쓴 걸까? 사업에 투자했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서요. 여보, 사업 잘 되고 있어? 투자한 건 어떻게 됐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말이에요. 따지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도연 씨 반응이 생각 이상으로 과민하더라고요.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뭐? 왜? 내가 당신이 준 돈으로 딴 데 쓴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못 믿어? 내가 그 돈 들고 도망이라도 갈 것 같냐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나. 목소리가 확 커지는 거예요. 저는 적잖이 당황했어요. 이렇게 화낼 일인가 싶어서요. 아니 나는 그냥 궁금해서. 말해주면 당신이 알아? 나 요즘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 가뜩이나 하루하루 버둥거리며 살고 있는데 그렇게 확인해보고 싶어? 그깟 돈 좀 준 걸로 생색내고 싶어서? 저도 억울해서 받아쳤어요. 나도 열심히 번 돈이야. 그 돈을 당신 믿고 준 건데 어디에 쓰였는지 물어보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돈 하잖아. 당신은 결국 돈이 중요한 거 아니야? 말이 안 통했어요. 제가 언제 돈 했다고요? 그냥 한번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각방을 썼어요. 저는 밤새 안방에서 울었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요. 그 뒤로 집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말도 별로 안 하게 됐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어색해졌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러다 정말 남남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게 아이였어요. 아이가 있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아이가 생기면 도연 씨도 정신 차리고 우리 사이도 나아질 것 같았어요.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며칠 뒤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아이 가지면 어떨까? 도연 씨가 놀라서 잠깐 절 보더니 말했어요. 아이? 지금? 응, 우리 결혼한 지도 2년 됐잖아. 슬슬 생각해 볼 때도 되지 않았어? 도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애까지 생기면 더 힘들어져. 그래도 나중에 얘기하자.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랑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같이 사는 것에 만족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찝찝한 건 아이 얘기를 꺼낼 때 도연 씨 표정이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곤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는 그냥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무렵 엄마가 저한테 자꾸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요. 결혼 생활 잘 되고 있어? 이상한 거 없어?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솔직히 괜찮지 않았지만 엄마한테까지 힘든 티 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지금 새롭게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셔서 일만으로도 정신없는데 다 큰 딸 걱정까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 엄마. 왜 자꾸 물어봐. 그냥 목소리가 좀 처져 있어서. 피곤해서 그래. 요즘 치과가 바쁘거든. 그냥 그렇게 둘러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걸 알게 됐어요.
엄마가 시댁 동네 쪽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였어요. 요양보호사 일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마치 뭔가 알아보시는 것처럼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엄마, 시댁 근처엔 또 무슨 일이야? 거기서 뭐 하는데? 어르신 케어하러 가는 거야. 그쪽에 담당 어르신이 계셔. 정말? 1시간 거리인데?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엄마가 잠깐 뜸을 들이셨어요. 왜? 뭐가 걱정이야? 아니 그냥 혹시 시댁 사람들 눈에 띄면 어떡해. 괜히 오해받으면 곤란하잖아.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알았어. 걱정 마. 근데 엄마 목소리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냥 넘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저는 불안했어요. 엄마가 혹시 뭔가를 알아보시다가 시댁기에 들어가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만 난처해지잖아요. 엄마,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마. 괜히 트러블 생겨. 알았다니까.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얼음 위를 걷듯 위태로운 결혼 3년 차가 됐어요. 어느 날 청소하다가 도연식 책상 위에 달력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평소에 잘 안 쓰는 종이 달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있었어요. 한 달 뒤 날짜였죠. 저녁에 도연 씨한테 물어봤어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거 뭐야? 다른 건 다 용모가 써져 있는데 이날은 없더라고. 무슨 날인데? 도연 씨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 그냥 일정 같은 거. 무슨 일정? 사업 관련 미팅인가 그럴걸? 중요한 거래가 있어서. 더 물어보려는데 도연 씨가 화제를 돌렸어요. 뭔가 더 말하기 싫은 것 같았어요. 전 그냥 넘어갔어요. 사업 얘기면 제가 물어봐도 잘 모르니까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빨간색이 가까워질수록 도연 씨가 점점 냉담해진 거예요. 우선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집에 와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밥도 따로 먹기 시작했어요. 먼저 먹어, 나 바빠서 라는 말만 하고요. 눈도 잘 안 마주쳤고요. 제가 왜 그래? 나한테 화났어? 라고 물어도 아니 라는 성의 없는 단답만 돌아왔어요. 이상해진 건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시어머니 전화가 뜸해지신 거예요. 원래 2주에 한두 번은 밥 먹었니? 정도는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예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찾아가도 장보러 나오셨다며 만나주지 않으신 적도 있고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왕따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집에서도 시댁에서도요. 도연 씨한테 따졌어요. 여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도연 씨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예민한 거야. 좀 내버려둬. 내버려두라니. 남편이 이유도 없이 모질게 구는데 어떻게 내버려둬? 아, 왜 자꾸 따져 피곤하게. 대화가 안 됐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벽만 느껴졌죠. 밤마다 잠이 안 오고 두통이 심해졌어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던 그 빨간 동그라미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도연 씨가 저렇게 변한 게 그 날짜에 대해 물어본 날 이후인 것 같은데 날짜에 대한 정체를 모르니까 답답했어요. 직감적으로 그날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아떨어졌죠. 그 빨간 동그라미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시댁에서 모임 있는데 넌 안 와도 돼. 네? 무슨 모임이요? 그냥 집안 모임이야. 근데 너 요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던데 이참에 친정에 가서 좀 쉬다 와라. 우리끼리 해도 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 모임인데 왜 나만 빼는 거지? 도현 씨도 가는 거예요? 저도 가면 안 돼요? 도현이도 일 끝나고 올 거야. 그런데 오늘은 좀 복잡한 얘기할 거라서 너 있으면 불편해. 집안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기렴. 불편하다는 말에 살짝 상처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그동안 냉대받으면서 지쳐 있었거든요. 시댁 가봤자 눈치만 보일 것 같아서 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짐을 싼 후에 곧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근데 엄마 반응이 이상했어요. 절 보자마자 얼굴이 굳으셨어요. 너 왜 왔어? 엄마, 나 그냥 좀 쉬러 왔어. 시어머니가 오늘 시댁 모임 있는데 난 안 와도 된대서. 뭐? 시댁 모임? 오늘? 엄마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시댁 모임. 근데 왜 그래? 엄마가 대답 안 하시고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어딘가에 전화를 거시더니 뭔가를 확인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절 잡아 끌었어요. 빨리 엄마 차 타. 엄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엄마가 이렇게 다급해하는 건 처음이어서 무서웠어요. 영문도 모르고 우선 엄마 차에 탔죠. 엄마가 바로 시댁으로 차를 몰았어요. 1시간을 또 달렸어요. 엄마는 운전하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얼굴만 엄청 굳어 있더라고요. 엄마, 제발 말해줘. 무슨 일이야? 가면 알아.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낯선 차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차여서 손님이 왔나 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 식탁에 시댁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도연씨, 거기까진 예상했어요. 근데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아 보였고 그 여자 옆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절 보더니 다들 얼어붙었어요. 도연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죠. 사색이 된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입을 여셨어요. 니 왜 여기 있어? 내가 가서 쉬라고 했을 텐데. 그 말투가 평소랑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엄마는 제 옆에 서 계셨는데 그 여자를 보고 엄마도 경악하셨어요. 엄마도 오늘 분명 뭔가 있다고, 오늘이 날이라고 생각하셔서 급히 온 거지만 이런 상황까지 예측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여자도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 여자가 불쾌하단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요? 전 이 사람 아내이자 이 집 며느리인데요. 그쪽은 누구인데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요. 그 여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뭐라고요? 아내? 어디 있다가 오셨어요? 캐나다에서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그쪽은 어디 있다 온 건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 캐나다? 저는 도연 씨를 쳐다봤어요. 도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둘 다 아내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그 여자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도연 씨한테 물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저 여자 누군데? 도연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만 달싹거렸어요. 시어머니가 급히 끼어드셨어요. 일단 다들 진정해. 진정은 무슨 진정이에요? 저 여자가 누구냐고요? 본처가 소리를 질렀어요. 애가 옆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어요.
엄마가 몰래 핸드폰을 꺼내셔서 녹화를 시작했어요. 뭐해요? 왜 찍는데요, 우리를? 놀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록이 필요할 거예요. 엄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저는 그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누군데요? 정확히 말해줘요.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 여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향한 건지 도연 씨한테 향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난 김도연, 이 사람이랑 10년 전에 결혼한 와이프예요. 이 애는 우리 아들이고 캐나다에서 학교 다녀요. 남편은 한국에서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기러기 아빠였던 거예요. 근데 당신은 뭐예요? 설마 내연녀인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건 아니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크게 소리쳤어요. 저는 김도연의 프로포즈를 받고 당당히 결혼한 상태예요. 결혼한 지 3년 됐고 이 집 사람들, 아니 여기 동네 사람들도 다 저를 이 집 며느리로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그동안 제게 결혼식은 허례허식이다,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본처인 줄 알았는데 내연녀였나 보네요. 나 빼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나 봐요. 저 여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3년? 야, 김도연! 그 여자가 도연 씨한테 달려들었어요.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죠. 너 미쳤어? 3년을 같이 살았다고? 사기 결혼하고 집에 여자를 들였어? 당신이 제정신이야? 저도 그제야 알았어요. 본처도 제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저를 처음 보고서 내연녀 정도로 생각한 거죠. 시댁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본처는 도연 씨한테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는 진정해 진정해만 반복하고 시아버지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아이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고요. 저는 벽에 기대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현실 같지 않고 그저 꿈인 것 같았어요. 본처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당신 정말로 결혼한 줄 알고 같이 산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은? 혼인신고는? 말했잖아요. 김도연의 요청으로 결혼식은 안 했어요. 혼인신고도 안 했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던 거야. 그냥 동거녀였던 거라고. 네가 캐나다에 있으니 도연이도 외로워서 그런 거다. 이건 이해해줘야 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3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물으셨어요. 당신들은 처음부터 알았던 거죠? 본처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 딸을 동거녀로 들인 과정에 대해서. 뻔뻔하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견례까지 하면서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다 알고 한 거죠? 시어머니를 향해 물으신 거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안 하셨어요. 엄마가 다시 물으셨어요. 대답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긴 알았죠.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렇지.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어요. 처음부터 알았대요. 시어머니가요. 시아버지도요. 시누이도요. 다들 알고 있었대요. 그럼 그동안 저한테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우셨던 건 뭐였어요? 살뜰히 챙겨주고 때마다 반겨주셨던 건 뭐였냐고요? 다 연기였어요. 지난 3년 넘게 절 속이면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딱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곧바로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그랬어? 왜 나였어?
도현 씨가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어요. 돈이 필요했어. 캐나다에 보낼 돈이. 애 학비도 있고 와이프 생활비도 있고. 근데 사업이 안 됐어. 그래서 날 이용한 거야? 처음부터?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대답이었죠. 은행에서 저를 봤을 때, 상담받는 저를 봤을 때 그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돈 잘 버는 여자를 꼬셔서 돈을 뜯어내자.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적당히 1, 2년 빨아먹다가 버리자. 그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잘 벌어서 3년을 끌었대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거였어요. 본처가 와서 가족 모이고 전 빼놓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자리요. 근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생각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자세히 듣게 됐어요. 엄마는 역시나 결혼 때부터 찜찜하셨대요. 결혼식 안 한 것, 혼인신고 미룬 것, 계속 마음이 걸리셨대요. 근데 저한테 직접 말하면 제가 화내니까 혼자 알아보신 거예요. 요양보호사 일하시면서 이런저런 어르신들을 만나시잖아요. 그중에 시댁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예전에 시댁 세탁소 단골이었대요. 엄마가 자연스럽게 시댁 얘기를 꺼내셨대요. 그 집 아들 결혼했다던데요. 가보셨어요? 아, 결혼? 그 집 아들 원래 예전에 결혼했었는데 여자가 바뀌었나? 그 말에 엄마가 깜짝 놀라셨대요. 더 알아보니까 예전에 그 집 아들 결혼했다고 동네 잔치를 했었대요. 근데 그게 저랑 결혼하기 훨씬 전이었던 거죠. 엄마는 처음에 이혼하고 재혼한 줄 아셨대요. 근데 이상한 게 재혼했단 얘기는 아무도 모르더래요. 그래서 더 깊이 파셨어요. 엄마가 결정적인 걸 알게 된 건 어느 한 어르신 덕분이었어요. 연이 닿아 있던 어르신 중에 시댁 바로 옆집에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이 있던 거예요. 완전 우연이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이러셨대요. 그 집 아들 이혼 안 했을걸. 그 여자랑 그 집 아들내미랑 워낙 사이가 좋았는걸. 뭐 애들일 때부터 만났대나. 그 집 할미도 며느리를 아끼고. 근데 안 보인 지 꽤 돼서 이상하다 싶었지. 근데 전에 듣기론 그 며느리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다고 한다고 하더라. 이유는 나도 모르겠네. 엄마가 그때 확신하셨대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다가 오늘 제가 갑자기 친정에 나타나서 엄마가 바로 눈치채신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뭔가 터지겠구나. 그래서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달려오신 거죠. 상황은 점점 더 파국이 됐어요. 본처는 도연 씨랑 저한테 계속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우린 잘못 없다. 너도 좋아서 한 합가 아니냐? 라고 따지셨어요. 시누이는 난 몰랐다고 발뺌했고요. 본처가 저에게 따져도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생각이 안 됐어요. 제가 대답이 없자 본처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손을 들어 올리더니 제 뺨을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반사적으로 막았어요. 손대지 마! 당신이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내 돈 쓰고 편히 산 건 변하지 않아. 인연이? 본처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서로 붙잡고 밀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가 그만해! 그만하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도연 씨가 달려와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둘 다 진정해! 저는 도연 씨 손을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본처도 도연 씨한테 소리 질렀어요.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거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의자가 넘어가고 식탁 위에 있던 그릇들이 깨졌어요. 아이는 구석에서 엄마 하면서 울부짖었고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엄마가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여보세요? 네, 신고하려고요. 사기요. 내 주소는... 놀란 도연 씨가 엄마를 보며 소리쳤어요. 아니, 장모님, 아니 저기요, 좀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지, 사기죄로. 시댁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방방 뛰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사기야? 우리가 뭘 사기쳤다고? 혼인 빙자, 재산 편취 다 해당돼요. 엄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3년 동안 김도현 이 인간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5천만 원이 넘어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캐나다로 갔죠?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절 쳐다보셨어요. 너 빌려준 돈 적어놨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에 다 적어놨거든요. 날짜, 금액, 이유까지요. 그거 다 증거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어.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신고 취소해! 라고 소리 지르셨고 도연씨가 잠깐만 얘기하자! 라고 했어요. 근데 엄만 멈추지 않고 얘기했어요. 3년 동안 우리 딸 속이고 돈 뜯어간 건 변함없잖아요? 그러니 더는 이 사기꾼 집안과 얘기할 거 없어요. 경찰서에서 보시죠. 그렇게 경찰이 출동했고 시댁은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지난 시간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엄마 집에 있으면서 밥도 잘 못 먹고 울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 할 말 있어. 저는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할 말 있으면 하고 와. 다시는 만날 일 없을 테니까. 그래서 어느 카페에서 만났죠. 도연 씨가 처음으로 초라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확 늙은 것 같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 안 했어요. 대답해줄 가치가 없는 말이니까요. 합의하자. 원하는 대로 해줄게. 고소 취하해줘. 전 한참 동안이나 도연 씨를 쳐다봤어요. 예전엔 그렇게 좋아 보이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내가 이 모습에 속아서 여태껏 모든 걸 내어줬던 거구나 싶고 저는 한참 생각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은행에서 나 봤을 때 내 돈 보고 접근한 거지?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것도 다 연기였고. 도연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나한테 빌린 돈 캐나다에 얼마나 보냈는지 알아? 내가 조회해 봤거든. 네 해외 송금 내역이랑 내가 빌려준 날짜랑 딱딱 맞던데. 도연 씨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그때마다 사정사정하면서 빌렸잖아. 이번만 도와줘, 제발. 능력 없으면 그 연기력으로 배우나 하지 그랬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준 목걸이도 본처 줬던 거였을 거고 모든 식구가 내 돈 빼먹으려고 연기한 거였던 거고 나한테 일부러 모질게 군 것도 이혼하려 한 거겠지. 정말 대단하네. 어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거야? 가족끼리 다 같이 제정신 아니기는 힘들 텐데 다 뜻이 맞아서 정말 다행이었겠다. 도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난 그 여자 없인 못 살아. 그렇게라도 도와주고 싶었어.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나 도와준 거잖아. 내 맘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 인간의 바닥까지 본 기분이었죠.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싶더라고요. 합의는 없어. 난 끝까지 갈 거야. 법정에서 봐. 당신이 그토록 죽고 못 살아하는 그 사람과 함께 와. 감옥에서라도 기러기 아빠가 가능한지 보자고. 전 그렇게 일어섰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죠. 아, 근데 그 캐나다 마누라는 너 안 버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대?
당신과 뜻이 맞을진 잘 모르겠네. 나 같으면 돈을 붙이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나왔어요. 뒤도 안 돌아봤어요. 며칠 뒤에 본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나도 피해자다라면서요. 남편한테 속은 건 자기도 마찬가지라고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지난 수년간 내 돈 받으면서 뭐가 피해자야? 당신 통장에 들어간 돈 내 돈이야. 피해자인 거 주장하고 싶으면 그 인간을 끊어내던가. 시원했어요. 그제야 속이 다 뚫리는 것 같았죠.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어요. 도현 씨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어요. 결국 실형을 받았어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 갔죠. 시어머니도 공범으로 조사받았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방조죄로 집행유예 받았고요. 본처는 이혼했다네요. 처음엔 남편은 절대 안 버린다 라고 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도현 씨가 그간 한 일에 대해 듣고 본처도 정신 차렸나 봐요. 이혼하고 캐나다로 돌아갔대요. 아마 이젠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살려고 하겠죠? 딱히 안쓰럽진 않아요. 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어요. 빌려준 돈 전액은 못 받았어요. 도현 씨한테 돈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돌려받았어요. 시댁 재산을 압류했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손에 힘주고 열심히 하며 머리가 복잡한 게 좀 잊혀지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제게 있던 최악의 꿈을 잊고 싶었죠. 엄마랑도 요즘은 가장 친한 친구로서 자주 만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같이 밥을 먹고요. 예전에는 엄마가 잔소리 많다고 귀찮았는데 지금은 그 잔소리가 참 고맙더라고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내가 끝까지 안 포기하길 잘했지? 맞아요. 엄마가 안 포기하셨으니까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그날 절 데리고 시댁에 안 갔으면 전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버림받고 이유도 모른 채로요. 처음엔 지난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의 첫 결혼을, 그 사람을 사랑한 순간들을. 근데 이상하게 억울하진 않아요. 분하긴 한데 그런 일로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